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많이 더운데요. 시원한 물 한잔 하시면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달에 공포된 다음에 5월 달에 시행령안을 공개하고 그리고 7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했는데요. 아직까지 누구도 정부의 시행령안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행령은 일명 대통령령이라고도 하죠. 그 법을 시행할 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6가지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뤄야 되는 직업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를 담아야 돼요. 두 번째는 경영 책임자가 져야 되는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어떤 것인지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뭔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 뭔가 안전보건조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에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그 법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런 중대재해가 벌어졌던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들에 대해서 재발방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런 재해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6번째는 작은 사업장들에 대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를 앞으로 시행령 내용에 담아야 될 텐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직업성 질병에 대한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이 나오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게 되어 있죠. 그럴 때 이 직업성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가 문제인데요. 만약 지금 뭔가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과로자살이라든지 아니면 직장갑질로 인한 피해라든지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질 위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성 질병에 정말로 아주 협소한 범위로 규정된다라면 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근기법이나 산재법에 있는 이런 직업성 질병의 내용들을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1년이라고 하는 기간도 사실은 진단을 받은 기간을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경영 책임자가 져야 되는 안전보건조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경영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가 책임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는데, 너무 희한하게도 경영 책임자들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렇다면 뭔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사를 담당을 시키겠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 책임 이사를 두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관리 담당을 한 명 더 뽑고, 그리고 우리 경영 책임자들은 보고받을 의무만을 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맨날 다단계로 사업을 하더니 정말 이렇게 책임지는 것조차도 다단계로 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 책임자들이 져야 되는 안전보건 조치라고 하는 것이 담당자를 더 뽑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2인 1조를 하기 위해서도 사람을 더 뽑는다라든지 아니면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뭔가 재정을 더 써야 된다라든지 이런 전반의 변화를 하는 것이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책임은 포괄적으로 질 수 있게 만들어야겠죠. 세 번째는 경영 책임자들이 책임져야 되는 적용받는 법이 어디까지인가예요. 당연히 예상도 하시겠지만 경영 책임자들은 아유 그래 안전보건조치니 산안법 정도 책임지면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택도 없죠. 근로기준법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장갑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는 중대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근기법 적용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요. 그것과 함께 조금 더 적용해야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수한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되는 직업에 따라서 뭔가 부수적으로 적용되는 법들이 있어요. 특별한 노동 조건이라든지 뭔가 노동 시간이라든지 휴가라든지 휴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별도의 법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이 일정하게 부수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런 다양한 직업들에 관련되는 법들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하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 생기는 직업들에도 새로 생기는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경영 책임자들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긴 한데요. 이럴 경우에 정말 경영 책임자들에게 알아야 될 실무적 내용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 산재를 당한 또는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이나 그 피해 가족들에 대한 태도라든지 예의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교육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육의 내용과 누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이 시행령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개할 것인가를 시행령에 담아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최소한 1심 이후에는 공개해야죠. 그리고 공개할 때는 당연히 그 사업장의 이름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이 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과, 원인, 그리고 피해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공개되어야 하고, 거기에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언론에도 공개하고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이후에 똑같은 재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꼭 제대로 빨리 공개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합시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시행령의 내용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이 유예가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인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의 내용에는 작은 사업장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야 할 것은 정부가 이것을 책임지고 이행하게 만드는 것도 명시되는 것이 좋겠죠? 네, 이렇게 6가지의 시행령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 시행령의 내용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린 산안법 시행령의 경험이 있잖아요. 산안법 시행령을 보면서 얼마나 이 시행령 때문에 법이 망가질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이 법을 조금이라도 덜 망가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영상이 뭔가 여러분이 보실 때쯤이면은 아마 시행령안이 공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을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여러 곳에 함께 나눠주시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개정하는데도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므로 해서 좀 더 한 발 나갈 수 있는 투쟁을 앞으로도 다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